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을 품고 있는 대곡천. 울산의 국보이자 세계의 자랑이 한 곳에 있다. 이 두 암각화는 울산시 울주군 언양면 대곡리 반구대를 중심으로 1.5km에서 2km 상류의 천전리 암각화가, 반구대에서 하류로 1.5km 지점에 대곡리 암각화가 자리 잡고 있어 서로 지호지간이나 다름없다. 지형학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자연경관을 품고 있는 울산 대곡천. 물길의 모래사주가 발달한 전형적인 산지하천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으며 더욱이 7,000년의 세월을 견뎌온 암각화를 품고 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이들을 지켜야 할 숙명 같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반구대 암각화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 고래를 닮은 박물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대곡천 암각화의 실물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고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림으로 표현된 역사, 암각화, 특히나 반구대 암각화는 하나의 바위면에 그림들이 집중돼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사례다. 반구대 암각화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건 고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래의 특징이나 개체를 표현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당시 포경 장면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표현해 두었었는데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암각화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노르웨이의 알타 암각화가 최초의 고래 사냥 그림이라고 알려져 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그러다가 반구대 암각화는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뿐만 아니라 포경 역사까지 모두 담아내고 있는데 이게 세계 학계에 발표가 되면서 반구대 암각화는 인류 최초의 포경 유적일 뿐만 아니라 북태평양 연안 지역의 해양 어로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약 7,000년 전에 제작된 매우 사실적인 그림들이 약 300여 점 새겨져 있는 반구대 암각화. 울산 지역에 정착했던 선사시대 및 역사시대 초기 주민들이 남긴 삶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역사 기록. 반구대 암각화의 그림들은 문자가 없던 시대의 원천 기록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을 것이다. 그리고 반구대 암각화가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바다로부터 40km나 떨어진 이곳에서 고래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각 암각화마다 품고 있는 메시지 같은 것 가운데서도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가장 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고래잡이 그림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세계 유수의 암각화들은 그들의 신화라든가 그들의 역사적인 생활 관습이라든가 또 그들과 친숙한 동물 그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 당시에 선사인들의 그 생활을 유추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그 당시에는 문자가 없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그림이 문자 역할로
우리가 보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방구대암각화 같은 경우에는 고래잡이 그림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래를 잡으려면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여건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고래를 잡을 수 있는 첫째 도구들이 개발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고래를 추적해가지고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선박, 또 고래를 잡겠다는 그 인간의 용기, 지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이 고래잡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그 사실적으로 적나라하게 잘 표현된 것이 우리 반구대 암각화뿐이라는 것에 학계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죠. 고래잡이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암각화에 남겼던 선사인들. 오로지 생존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던 그들에게 자연은 곧 신이었고 삶 자체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이 암각화를 만든 것인지는 역사적으로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다. 과연 그들이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 이 그림들을 새겨 놓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란 아직 현재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주변 유적을 조사한다던가 신석기 시대 생활상을 연구한다던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이어졌던 고래나 이제 사냥하는 동물, 대상 동물이라던가 방법 등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후대에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쓰였다라는 의견과 함께 사냥되었던 짐승들의 재생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성한 제2장소로 보는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학계에서 반구대 암각화를 주목하는 데에는 비단 우리나라 최초의 암각화가 7,0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이겨온 것만은 아닐 것이다. 고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유적이 암각화거든요. 그 유적들에 보면은 이제 저도 유럽을 좀 많이 다녀보면은 고래를 큰 바위에 한 마리만 그려놨어요. 우리가 보면 애들이 꼭 그린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반구대 암각화는 굉장히 조형미가 뛰어나다고 그래요. 저기가 아주 역동적이고 정말로 잘 관찰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잘 표현을 했다. 저기 보시면은 특히 새끼 본 고래 같은 거는 누가 봐도 그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귀신고래도 그렇고 그 표현이라는 게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 조형미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해서 고래와 관련된다면 아마 그 정도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린 거가 그렇게 많지가 또 않아요. 1971년 12월 25일 한 대학교 유적 답사팀이 바로 1년 전인 1970년 12월 25일에 발견된 천전리 암각화를 답사하고 대곡천 하류 지역을 조사하던 중 발견한 반구대 암각화. 이들은 어로용 배를 타고 산기슭에 늘어진 바위들을 조사하던 중 지난 수천 년의 망각 속에 묻혀있던 반구대 암각화를 발견하며 비로소 그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그것이 이제 1971년도에 이제 70년대 조사를 해서 71년도에 3월 달부터 2개월간 천전리 각석을 이른바 천전리 암각화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구경 와서 전부 다 바로 우리 마을 건너편에 호랑이 그림이 있으니까 그것도 조사하시오. 그렇게 해서 그해 1971년 12월 25일 날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게 바로 1971년 12월 25일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울산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는 이 유물은 황성동 신항만 공사부지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 고래뼈다. 여기에 사슴뼈로 갈아 만든 작살도 꽂혀 있다. 인간과 고래는
7,000년 전부터 그렇게 생을 다투며 함께했다. 지금 방구대 암각화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적인 문제는 계속 논란이 있어 왔었고요. 근데 현재는 이제 울산이나 동남 해안 패총 유적에 대한 연구, 그리고 창녕 비복리 유적에서 나온 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제 울산 황성동 유적에서 골초 작살이 박혀 있는 고래 뼈가 같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현재는 신석기 시대에 제작되었을 거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더 많이 두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방구대 암각화는 현재 대곡천 바위면에 높이 5m, 너비 8m 정도의 평편한 이제 앞면에다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 주변으로도 한 10여 개 바위에서도 한두 점씩 그림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암각화 바위 그림에는 주로 신석기 시대, 선사 시대의 수렵 생활에 대한 그림들이 주로 있는데요. 주로 먼저 호랑이나 멧돼지, 그리고 사슴, 늑대 등의 육지 동물뿐만 아니라 고래나 물개, 상어, 거북이 등과 같은 바다 생물들도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뿐만 아니라 활을 쏘는 사람, 그리고 주술사, 가면, 그리고 노를 젓는 사람들 등에 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작살, 그리고 그물이나 아니면 당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도구까지 포함해서 모두 약 300여 점 이상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1971년 12월 25일 날 배를 타고 쭉 내려가는데 얼마 전 대곡리에서 특별한 강연이 있었다. 바로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을 처음 발견한 문명대 교수의 강연이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왜 내가 여기에 와서 왜 이게 그림을 그리고 미술사를 할 때에 구석기 시대의 미술 양식, 신석기 시대의 미술 양식, 청동기 시대의 미술 양식, 요거 미술 양식이 딱딱 구분되고 암각화도 시대에 따라서 암각화의 그 양식이 구분됩니다. 거기에 연대를 맞춰 보면은 여기에 있는 대곡리 암각화는 신석기 시대의 암각화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법상에 가장 쉬운 게 기법상에 전면떼기, 면떼기라고 하기도 하고, 전면으로 이렇게 떼어서 하는 그런 기법을 면떼기 또 전면떼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하고 그런 것은 연대가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하는데, 선도 이게 그려서 하는데, 그게 이제 강조할 때는 강조하고 생략할 때 생략하고, 여기에 따라서 어디 시대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데, 이것도 신석기 시대 중기에 해당됩니다. 신석기 중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면떼기나 선떼기에 따라서 신석기 전기, 신석기 중기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동굴 속에서 우리 후기 구석기의 시대, 아주 늦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어요. 멀리서 한국 미술사에 대해 꾸준히 연구를 해왔던 문명대 교수는 반구대 암각화에 대해서 감히 세계 최고의 걸작품이라 극찬했다. 시대 사람들이 멧돼지하고, 여러분들 멧돼지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또 호랑이도 많이 있습니다. 선사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뛰어난 애는 없죠. 그건 최고의 선사 미술입니다. 예술이고 또 문화고 또 역사입니다. 선사시대의 신석기 시대의 역사가 고스란히 여기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예술이면서 미술이고 문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문화와 예술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토록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문화재지만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다. 대곡천에 설치한 사연댐의 영향으로
수위 조절이 없다면 1년 365일 중 약 240일은 수중에 잠겨 있는 반구대 암각화. 문화재청에서는 암각화가 침수되지 않으려면 사연댐 수위를 해발고도 52m 이하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면 하루 3만 톤 이상의 상수 원수가 줄기 때문에 식수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자에 따라서 많은 차이는 있는데요. 뭐 한 가지 공통된 점이라면은 상당히 많이 훼손돼 있다. 뭐 훼손 그러면은 이제 자연 풍화가 당연히 될 거고요. 더더욱이 반구대 암각화는 아시는 대로 그동안에 한동안 물속에 잠겼다가 나왔다가 하기를 이제 수십 년을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훼손이 많이 돼 있다고 보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암각화를 가보시면은 망원경을 통해서도 전체 한 353점 중에서 실제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연댐은 반구대 암각화가 발견된 1971년보다 6년 전인 1965년 이미 암각화 앞을 흐르는 대곡천의 물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댐이다.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우수기 때는 반구대 암각화는 늘 물에 잠겨 있다. 그동안 각계에서는 반구대 암각화를 살리기 위해 사연댐 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제거해 수위를 낮추자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지만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사연댐은 바닥 일부에 모래톱이 드러날 정도로 유입수와 저수량이 부족해 댐 기능을 상실했다는 주장도 있다. 되게 난 여기. 몇 메다? 발가에는 여기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만히 두어도 암각화는 바위는 이렇게 마모가 되지 않습니까? 자연 풍화에 의해 가지고 52m가 수위가 넘어가면은 저게 물에 잠깁니다. 지난해 콩레이 때 56m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물에 잠겼다가 또 물에서 나왔다가 이걸 반복을 하면은 우리가 뭐 크게 분석 안 하더라도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희미해지겠죠, 계속. 그래서 지금 쟁점은 뭐냐면 52m 이하로 수위를 좀 낮추자.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울산 시만의 그런 문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적어도 우리나라의 문화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문화재라고 우리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약간 좀 희생을 치르더라도 저걸 잘 보존을 해야 되겠죠. 국보 제285호로 지정되어 있는 반구대 암각화. 진입로에 들어서면 잇따라 주택들이 들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까? 최근 문화유산 주의 환경도 유산으로 보고 보호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 같은 문화재 주변 내 주택 개발에 아무런 제지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의 법상으로는 할 수가 없죠.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많은 사유지가 아니었거든요. 많은 사유지가 아니었는데 저거를 좀 시에서 좀 매입을 했더라면은 그리고 좀 그러면은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때 훨씬 더 좀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여러 암각화 전문가들이 대곡리 암각화 현장 주변을 탐방했다. 그 결과 암각에 새겨진 그림이 훼손된 것은 물론 암각화 바위의 표면이 떨어져 나간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치이기도 합니다. 꼴 세연 마을입니다. 그다음에 주택이 있죠. 지금 이 정도 사연댐 40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류의
보물이고 지붕 없는 박물관이에요. 사연댐에 빠져 있는 이 대곡천을 어떻게든지 건져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대곡천이 흐르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대곡천을 흐르게 하려면은 사연댐을 허물어야 된다. 허무는 방법은 단계적으로 1차로 사연댐 개방을 하고 2차적으로 사연댐을 조성을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사연댐을 허무는 1차적인 작업 수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수문에 수로를 설치를 해서 방구대 안각화가 자맥질을 할 물에 담길 그 시점이 되기 전에 물을 자연 방류를 시키는 그런 단계적인 절차가 필요할 거고. 시민단체의 의견도 그렇지만 사실 울산이 암각화를 보존하고 지키려는 데는 바로 암각화에 담긴 어떤 그림에 대한 가치이다. 고래. 더욱이 울산에는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포경기지 장생포가 고래잡이의 산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고래 문화마을 안에서 문화해설사로 활동하는 추소식 해설사. 그는 전직 포수 출신이다. 고래잡이 포수 한 15년에서 고래를 한 400여 마리 잡았습니다. 그때는 주종이 밍크고래였어요. 밍크고래. 밍크고래 주종인데 그 앞에는 제가 포수 안 할 때 선장하고 갑판원 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큰 고래, 긴수형 고래, 산만한 거. 그런 게 주종이었는데 그게 이제 서서히 희소해지고 없어지니까 저런 큰 고래가 그 당시에는 초창기는 많았어요. 일제강점기 때도 적을 주종을 했고 서서히 없어지니까 이제 모라토리움 할 때까지는 적이 없어지니까 밍크 고래로 주 어종을 삼았죠. 그냥 큰 거, 적은 거 다 잡아봤어요. 그날 조업하러 나가서 운 좋으면은 밍크 고래 같은 거는 2마리, 3마리도 걸리면 잡아요.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생명체 중 가장 거대한 존재인 고래. 인간에게 고래는 오랜 세월 동안 신비롭고 고귀하고 또 경이로운 존재였다. 그러한 고래가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울산에서 해양 포유류를 사냥했다는 증거. 이 고래잡이라는 것이 고래 그림을 우리는 그냥 그림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계학계에서는 당시에 고래를 잡을 수 있는 인간의 지능 지수라든가 인간의 지능 능력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자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유수 학자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잘 진척되리라 생각됩니다. 포경산업 전성기의 장생포 사람들 생활 공간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 고래 문화마을. 고래 해체장에는 밍크고래를 해체하는 장면이 모형으로 재현돼 있고 고래 기름을 짜던 차교장과 다방, 사진관 등을 둘러보다 보면 마치 1970년대 당시 울산으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고래잡이가 한참 성황을 이룰 때 장생포는 문자 그대로 부자 동네였어요. 다른 타시나 타면, 그 당시는 면이거든요. 무슨 군, 무슨 면, 리, 대전면, 장생포, 리였어요. 그 리 단위에 이 포경선 선박에서 한 11군데 있고 배들이 그래 많으니까 다른 면이나 다른 리들은 뭐 정미소 정도 농사만 지으려는데 여기는 아주 부촌이었어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장생포는 울산에서 가장 번창한 부자 항구로 이름을 날렸다. 한마디로 울산의 상징적인 곳이었다.
방구대 안각화에 보면 10명 내지 20명이 목선이 나오는데 그 목선이 포경선이에요. 그럼 선사시대 울산 사람들은 이미 나무를 나무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 기술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조선술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조선시대까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운표하게 되면 초영함을 먼저 연상을 하는데, 물론 초영함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선소유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소는 바로 배선자, 바소자라서 조선시대에 배를 만들거나 수리를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생포해성에 만호진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만호진이 원래는 개운포에 있던 게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선서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 조선이라고 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의 시작이 바로 거기였었고, 그 다음에 고래잡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까지는 고래를 어떻게 잡았겠느냐. 사실 바다였기 때문에 태화강으로 쭉 끌고 올라와서 고래가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잡았다라고 해요. 근데 그 부분이 연결된 게 바로 남구의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곡천 반구대 축제부터 태화강변에서 열리는 다양한 계절별 축제, 그리고 장생포의 고래 축제까지 강의 물길을 따라 열렸던 축제들이 이제는 울산을 축제의 도시로 만들었다. 태화강이라고 하는 이 곳을 오면 사시사철 축제를 경험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만든다면 거기에 하나가 이제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방구대 안각화 주변에서 하는 축제, 방구대 축제가 있고요. 그걸 시작을 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태화강변에서 지금 이제 봄꽃대항연 오늘부터 하잖아요. 봄꽃대항연 볼 수 있고, 조금 내려오면서 장생포에서 고래 축제까지 다 경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아무 때나 오면 볼 수 있는 이런 축제가 같이 어울리는 도시라고 해서 축제의 도시로까지도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아직도 고래라는 테마를 가진 장생포의 관광 콘텐츠는 무궁무진하다. 1986년 이후 고래 포경은 금지됐지만 장생포는 지역의 특징을 살려 문화적 복원을 위해 애쓰고 있다. 다른 세계 여러 곳에서 그 고래를 라이트업이라 가지고 관광 자원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만, 울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희망적인 것이, 우리 그 선사시대 6,000년, 7,000년 전에 고래잡이의 우리가 그림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전표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고래잡이.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와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고래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불과 1985년도에 86년도까지 우리가 고래를 잡았으니까, 현대 이르기까지 고래를 잡은 것은 세계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고래잡이가 연속된 그러한 곳이 우리 울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관광 자원을 한다면은 아마 대단한 주목을 받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4월 26일에 열렸던 태화강 연등축제. 올해는 특히 의미 있는 대형 장엄 등이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바로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원 장엄 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곡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를 염원하고 있다. 요즘에 왜 세계유산을 가야 되느냐면, 세계유산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거잖아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실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가 경주 같은 경우가, 물론 천년고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경주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 나라에서 세계유산을 4개를 갖고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불국사 석굴암이 95년에 처음 됐고, 그 다음에 2000년에 가서 경주 역사지구라고 해서 대능원, 첨성대 이런 것들 하나 묶고요. 대능원지구, 선도산지구, 남산지구 묶어서 경주 역사지구라 해서 두 번째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일 거예요. 아마 10년에 안동의 하회마을하고 경주 양동마을이 같이 조선의 마을로 해서 지정이 됐고요. 올해
이제 내년 등재가 되는데 등재 공고로 나온 게 그 양동마을 옆에 옥산서원이라고 있어요. 그 옥산서원이 또 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4개 있는 거는 유일합니다. 왜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산 통도사 같은 경우도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대곡천 안각화군이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된다면 바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손쉽게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빨리 서둘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4월 울산시가 대곡천 암각화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올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울산박물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전담 학술팀을 구성해 오는 12월 문화재청에 우선 등재 신청서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출된 우선 등재 신청서는 내년 2020년 1월 그 여부가 결정된다. 대곡천 안각화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을 이제 등재하기 위한 그 목표 연도로 잡고 내년도까지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내에서 문화재청에서 우선 등재 신청으로 선정이 돼야 돼요. 그 과정도 사실은 이제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준비를 하려면은 지금 많은 서류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적어도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을 왜 우리가 국내에서 우리 여기 대곡천 안각화군을 먼저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해야 된다. 그걸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우선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문화재로서 우리 대곡천 안각화군이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지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또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 신청 서류를 내야 되고요. 그 과정이 그 이후에 있고 이제 신청을 내고 나면은 또 이제 유네스코에서는 이코모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국제 기념물 유적회를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현지의 실사를 아마도 나올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각화는 국방문화권과 관련된 유적으로 그 나라 민족의 기원과 이동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때문에 인류 최초의 고래 기록이 새겨져 있는 반구대 암각화는 특히나 더욱 많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자,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거에 대한 장점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죠. 양산의 통도사도 세계유산이에요. 자, 경주에 그 세계유산이 4개나 있어요. 그 안에 울산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세계유산을 연결하는 코스로서 하나 세계유산 관광, 요것이 관광 상품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 요소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반구대 축제는 여느 일반 축제와는 조금 다른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축제가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라면 대곡천 반구대 축제는 반구대 암각화를 알리고 유네스코 등재 기원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도 반구대 암각화가 가진 의미를 일깨워주는 배움의 자리 역할도 한몫 톡톡히 했다. 반구대 암각화의 가치는요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 대곡천은요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 현대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선인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반구대 암각화하고 천연의 각성만 이렇게 중요시하고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실은요 대곡천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시대에 와가지고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시인 묵객들이 남긴 그런 흔적들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글씨 같은 이런 것도 하나의 소중한 하나의 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이걸 함께 세계인들에게 인식을 시키면서 이 대곡천 전체의 선사적인 역사적인 바탕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어떻게 잘 연구하고 마무리해가지고 보존해가지고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4월 말에 열렸던 2019 대곡천 반구대 축제. 이번 반구대 축제는 반구대 암각화를 물에서 구해내자는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개막식의 마지막에는 선사제의 의식을 재현해 7,000년 전 선사인이 그랬던 것처럼 선사인의 복장을 한 채 하늘의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고유제도 지냈다. 또 이제 그 재현의식을 하면서 사실은 현재 제가 선사시대의 우리 조상들한테 고하는 의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의 어떤 그 의식이 지금 우리 어떤 정신의식과 정신문화가 같이 맞닿아질 수 있는 계기로 이 재현의식이 그렇게 풀이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춤추는 무용수도 하나씩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접근을 할 것이고요. 그 재현의식 자체는 소박하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은 아마 커져서. 예전에 선사인들은 바다로 고래 사냥을 나가기 전 하늘과 바다에 기도를 드리며 의식을 치렀다는 얘기가 있다. 오래전 원시 부족이 그랬던 것처럼 울산 시민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제사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의식이 왜 필요한가에 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방향성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그냥 예술가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가를 뛰어넘어서 그 반구대 암각화가 지니는 중요성,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의식을 하는지에 관한 생각 나눔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동작을 추고 부족춤을 출 때는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닿게 온 기운을 다 하자. 그리고 또 소망지를 태우고 이렇게 할 때는 무용수가 가지는 어떤 한 가지 바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기원,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하자. 그러니까 어떤 정신이나 가치 없이 몸만 접근하지 말고 그 몸이 접근할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자. 그런 의미였고, 가장 공동 중요한 키워드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어떤 그런 절실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춤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 해온 고래. 끊임없이 인류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 그리고 울산과 뗄 수 없는 소통의 키워드가 된 고래.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조상들의 그 뜻을 이어받아 소통을 이어가려고 한다. 유네스코의 등록과 함께 이게 만약에 우리 전 세계에 알려진다면은 첫째 그 학계에서 상당한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계에서 관심이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고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또 암각화에 대한 관심, 또 암각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우리 그 선사인들의 인성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상당히 아마 울산을 찾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 대곡천을. 그러면은 아마 지금 상태보다는 상당히 돋보이는 그러한 그 관광 자원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그 일반 관광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게 울산만이 가지는, 이 대곡천만이 가지는 이러한 자원이야말로 뭐 세계 어디에 내어나와도 상당히 자랑거리로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정부와 울산시, 대구시 등은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이로 인해 울산의 해묵은 숙제였던 물 부족 현상과 반구대 암각화 침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 문제는 울산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그리고 여기에 울산의 미래가 달려있다. 며칠 전에
대곡천 암각화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 등재된다면 관광상품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용역이 발주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 1년짜리로 진행할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바뀌어가는 관광상품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겨울비 오다 말다 반구대 어둑어둑 배 띄우러 가는 골짜기 춥고 사납게만 휘도는 검은 물빛 대곡천 시끄럽게 내 발길을 잡고 다만 어린 고래여 꿈꾸는 고래여 거기 동해로 가는 길은 어디 허기야 뒤야 깊고 푸른 바다 허기야 그 망망대해 나의 고래는 이미 물 아래로 떠났을까 태고의 바위들 굳게 입 다물고 그의 체크무늬 모자 위 차가운 비 그치고 그 배를 볼 수가 없군요. 아하 어린 고래여 나의 하얀 고래여 우리 너무 늦게 도착했나 허기야 뒤야 깊고 푸른 바다 허기야 그 백척한 두 울산만의 신화도 하득하고 소년들의 포구도 사라지고 문 닫힌 컨테이너 그 옛날 매점